우리는 민주주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가까스로 이룩해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50년 이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처 입은 헌정 질서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순수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2025년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의 제목처럼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대리인단 모두는 국민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도하고 염원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진환 선생님과 강순덕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만날까지 사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아시죠? 이 원래 토크가 저희가 3월에 기획을 했었는데 화면이 늦어지면서 한번 미루고 그다음에 이제 4월에 잡았다가 또다시 미루고 그래서 드디어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런 멋진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분 잘 아실 텐데 일단 큰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하는 것보다 두 분께서 직접 오신 시민분들과 함께 본인 소개도 좀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도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진환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법정에서 울컥 한두 번 해갖고 울보 변호사로 알려진 김진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장순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재판 진행되는 동안 과분하게 응원해 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감사했다는 인사를 전하게 돼서, 그리고 이 뜻깊은 장소에서 그것도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시고 궁금한 얘기가 정말 많을 텐데요. 하나하나 순서대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두 분이 정말 국민의 대변인 저희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이제 탄핵 국회 쪽 법률 대리인단을 하시면서 이제 두 분께서 우리의 이제 헌법의 정신과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마음 깊이 남겨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을 저희가 사전에 이제 질문도 받고 또 두 분과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궁금한 것들 순서대로 짚어가 보도록 하겠고,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자리는 아니니까, 네, 솔직한 얘기, 네, 재밌는 얘기 위주로, 네, 어디서 공개하지 않았던 얘기들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빠뜨렸는데요. 저는 이 행사를 주최하고 김진환 선생님의 책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를 펴낸 출판사 지화인 대표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평소 때 알고 지내시던 사이신가요? 그 법률 대리인단 총괄을 먼저 맡으신 거는 김진환 변호사님 먼저 맡으신 거죠? 네. 네, 이제 제가 헌법재판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변호사였기 때문에 국회 사건도 몇 번 이제 이기기도 했고, 그래서 저한테 뭔가 연락이 오긴 오겠다. 그래서 막 이제 다른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빨리 서둘러 마무리해 놓고 기다리던 중에 아닌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한번 국회로 와달라 해서 이제 저는 그냥 대리인단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갔습니다. 근데 저한테 총괄을 맡아달라고 하셔서 그때 좀 긴장했었죠. 내가 정말 총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나라를 구하는 재판인데 자칫 총괄이 잘못해서 뭐가 어그러지면 진짜 그건 역사에 남을 죄인이 되는 건데. 근데 잠시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제 더 유명하신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헌법에 관한 관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만한 변호사가 좀 적다라고 이제 해서 다른 분이 맞는 것보다 어쩌면 헌법의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은 나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신 게, 그러면은 대리인단을 구성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더 커다란 과제였는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바로 우리 장순욱 선배님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분이랑 한다면 난 자신 있다 생각을 해서 이 장순욱 변호사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구성해 보겠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듣자마자 같이 하자 하셔서 이제 저희들의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말 한마디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네. 장순욱 변호사님은 전화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전에 제가 김 변호사하고 인연을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에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법원에 있으면서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으로 가게 됐고, 김진환 변호사는 그 전부터 연구관으로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전반적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좀 있어요. 그게 제가 좋은 사람 될 노력은 좀 덜 하면서, 좋은 사람 주변에 얼쩡거리다 보면 저도 같이
뭐 금묵자흑 이런 말도 있으니까 같이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노력은 나름대로 좀 해왔는데, 김 변호사하고는 그렇게 만나고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런 느낌이 왔고, 그 둘이 꼭 좋은 일만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거기 3년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법 친하게 지냈고, 나중에 복귀하고 나서도 뭐 정기적으로 거의 만남을 가질 정도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아까 김 변호사가 잠깐 자기 잘난 척도 하던데 이런 모습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책을 알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대표님이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연락 받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선뜻 그래 뭐 하자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때만 해도 이게 결론 자체는 뭐 우리는 다 보셨잖아요. 목격자가, 증인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 있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종전에 탄핵 사건 보면 이게 전 국민들한테 생중계가 되고 이러니까 좀 부담은 되죠. 그리고 저는 또 법인 소속이니까 법인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법인의 대표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건 뭐 얼마든지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흔쾌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합류를 하게 됐고, 그리고 김 변호사의 이 인선 기준은 모르겠어요. 본인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친분, 그리고 또 좀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 젊은 변호사 두 분은 제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리기 편한 사람, 부려먹기 편한 사람, 그것도 인선의 기준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제가 좀 이제 첨언을 하면,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서 자체 연구관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바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를 하는, 그러니까 계속 붙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 12년 근무를 했는데, 우리 장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법관으로서 2년씩 파견을 오시고, 특별히 이제 현재 꼭 필요한 분이다 해서 이제 1년 더 연장을 해서 3년을 계셨는데, 제가 연구관 하는 동안 뭐 겪었던 파견 판사님들이 100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좀 성격이 모관한 부분이 있어서 좀 까다롭게 사람을 보고, 웬만하면 이렇게, 저분이랑은 섞이지 않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좀 제끼는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선배님하고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저희가 같이 등산 모임을 1년에 2번씩 하는 모임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선배님으로부터 실망을 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기대 수준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선배님의 인성은 잘 알거든요. 워낙 겸손하시고 착하고 순하시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시절에 실수라고 하시긴 하지만 전국 수석도 하시고요. 학력고사. 하지만 그 머리도 좋으신 건 아는데, 이분이 순발력도 좋으실 줄은 몰랐는데, 이번 재판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능력에, 제가 생각했던 능력의 3배, 4배를 갖고 있으신 분이다. 와, 정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좋구나. 큰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잘난 척 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랬더니 또 저를 필요 이상으로 또. 네, 오늘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자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제자들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다대 로스쿨 교수로 갔는데, 거기는 좀 이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로스쿨, 서울에 있는 로스쿨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한풀 꺾인 친구들이 오는데, 거기에 되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머리는 좋은 친구들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방황하고, 그래서 좀 오랜 시간
자기 경험을 쌓고 나중에 로스쿨에 온 친구들. 그래서 아주 뺀질뺀질 반짝반짝 이렇게 서울의 로스쿨 친구들처럼 그런 막 그 상품성이 높은 친구는 아니지만 진짜 이렇게 깊은 맛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3년 헌법을 가르치는 동안 제가 가르치는 모든 과목마다 따라서 제 과목을 들었던 친구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이었고요. 둘 다 이제 서울대 출신인데, 한 친구는 법대인데 오랫동안 방황을 하면서 서반어과 석사를 마친 친구고요. 그러니까 문학적 소양이 아주 뛰어났던 친구고, 또 한 친구는 정치학과 석사를 하고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또 세상 경험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로스쿨을 왔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이번 사건에서 이제 저희가 본안팀과 증거조사팀을 나눠서 제가 본안팀을 맡고 선배님이 증거조사팀을 맡았는데, 본안팀의 일의 90% 이상을 그 친구들이 담당을 해줬고, 둘이서 같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매일 2시에 퇴근하면서 같이 둘이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매일 새벽 2시에 퇴근하면서 웃으면서 사진 찍는 기록을 남길 만큼 진심으로 열심히 한 여기 이 자리엔 없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증거조사팀 자랑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증거조사팀은 사실은 이렇게 분업과 뭐 협업 이렇게 얘기하면 더 필요했던 게, 거기 저희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의 재판소를 통해서 그렇게 받은 수사 기록이 뭐 한 건당 기본 50책, 그게 한 권이 한 500페이지 정도니까요. 한 건당 한 2만 페이지, 3만 페이지 기본인 이런 사건들이 몇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그걸 다 정리를 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또 표시를 하고, 증인으로 나올 사람한테 물어야 될 부분 거기서 추려내서 신문사항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저희 같이 했던 증거조사팀의 팀원들이 다 해주셨고, 저는 그분들이 만들어준 걸 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대본을 읽은 뭐 그랬죠. 그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또 박수 칠 때가 됐습니다. 그 두 분께서 함께 승낙하셨을 때는 아마 이제 무게감도 있지만 이게 너무나도 명백한 사건이어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11번의 재판을 했잖아요. 재판이 예상하셨던 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잘 가는지, 아니면 이거 예상 못했는데 이건 좀 어렵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순옥 변호사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상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게 재판 시작하면서는 저 피청구인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랬고. 근데 그렇다고 뭐 이게 형사재판이어서 다 잘못했으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재판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유구무원 모드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짐작했던 게 뭐 절차적인 문제를 좀 시비를 걸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했는데, 근데 정작 재판 시작하면서는 뭐 처음에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뼈끓였달까, 자기들 주장은 하면서도 좀 뒤가 캥킨다 할까 그러더니, 이게 재판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뭐 그냥 호황무치 정도가 아니고 뭐 거짓말 기본에다가 궤변과 뭐 그런 주장들을 이제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게 또 바깥에서는 그쪽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영 실체가 없지는 않다는 게 뭐 여론조사 이런 수치로도 나오고 하니까, 그게 또
이 심판정 안으로 피드백이 되고 이 사람들은 더 막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시간들이 좀 갔죠. 그래도 저희는 글쎄요, 뭐 대리인단 저기 그때 매주 토요일 날 정기적으로 아침에 회의를 하고 필요할 때는 또 그때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히려 뭐랄까요, 우리가 그쪽에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일일이 다 대꾸하고 반박하고 하는 게 오히려 그쪽 전략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쪽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재판의 본질에 충실하게 말하자면 헌법재판의 격을 지키는 그런 변론을 하자. 그걸 뭐 수시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 기조는 끝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 네. 네, 저도 비슷한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권력의 힘을 재판 과정에서 느끼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구나.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의 영향력은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게 우리를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는 어떤 시도가 있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지만 여론의 힘을 통해서 아니면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 재판으로 이렇게 휩쓸려 들어오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피청구인이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창피해서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나왔을 때 처음에는 좀 현직, 어쨌든 직무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압감을 느꼈어요. 대통령이 내가 하는 말에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생각도 좀씩 이제 신경이 쓰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점점 들어갈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하다못해 어디 무슨 골목대장감도 안 되는 그런 치졸한 사람이구나, 유치하다, 이런 감정이 점점 들어서 더 이상은 어떤 사람으로서의 피청구인에 대해서 더 이상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갈수록 좀 가련하다는 느낌? 그 사람만 가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서 대통령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이 참 안쓰럽다는 느낌, 이런 감정은 들었었습니다. 저희 지켜봤던 국민들도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고, 특히 저희는 이제 재판정 밖에 있으면 이쪽 세력의 이제 집회를 봐야 되잖아요.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이렇게 격렬하는 2025년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재판장 안에서 대리인단께서 국민들 잘 대변해 주셔서 제가 일부러 더 많이 찾아보고 그 영상 막 돌려보면서 힐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헌법재판이잖아요. 헌법재판이 이제 좀 특징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가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내란죄를 넣었다가 왜 뺐느냐,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 사건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내란죄를 넣었다고 뺀 것에 대한 좀 얘기들을 두 분께 각자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진환 변호사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그게 제 마음을 제일 힘들게 했던 주제인데요. 사실은 저희 회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리인단이 구성되자마자 이제 매주 토요일 오전에 회의를 열었고, 저희 거의 첫 번째 주제가 이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분명히 박근혜 탄핵 사건의 이제 전례를 보면 첫 번째 변론 준비 절차에서 재판부가 쟁점을 무엇으로 할 테니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재판을 진행하자, 이렇게 하실 테니 우리
관점에서 쟁점을 잘 잡아보자. 이렇게 첫 번째 회의였고, 이제 제가 뭐 헌법 전문가랍시고 이제 그 쟁점들을 제가 선정해 보았고 제안 드려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행위, 국회 침탈행위, 선관위 침입행위, 또 체포 법관 등 이제 체포 지시행위 뭐 이런 것들인데요. 모두 다 저희가 뽑은 쟁점을 재판부에서 저희가 말하기 전에 재판부에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재판부의 쟁점이 일치했던 거죠. 근데 저희도 논란이 됐고 재판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내란죄였습니다. 근데 내란죄에 관해서 이것을 쟁점으로 집어넣느냐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내란죄란 것은 형법 위반이죠. 탄핵 사유로서는 반드시 헌법 위반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법률 위반도 또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법 위반도 지금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형법 위반으로서 내란죄는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만약에 쟁점으로 된다고 한다면 형법에 관해서는 이 형법이 법률 위반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이제 유죄가 된다는 것인데 유죄라는 것은 징역도 살고 어쨌든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처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증거 법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어떤 제재보다도 높이 그 증거 법칙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내란죄를 쟁점으로 집어넣어서 판단을 받는다면 상대방 측은 분명히 그렇지 않아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그 소송 지연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모든 증거 법칙을 지켜라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서면으로 수사 기록으로 증거 조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그 법률 위반 문제, 헌법 위반 문제를 다 증인을 불러서 일일이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쩌면 지금도 헌법재판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몇 개월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그것이 많은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희 그렇게 재판 빨리 해서 뭐 하려고 해? 결국 누구 대통령 빨리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공석이라는 거, 직무 정지가 된다는 건 국가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리 때는 헌법의 규정에 60일 내에 빨리 선거를 하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완전히 거리된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한다면 거리기 때문에 60일 안에 선거를 하지만 이 탄핵 재판은 탄핵 재판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일종의 사고로서 더 이상 국가 위기 극복을 못하는 그 시기가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재판을 신속하게, 물론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내란죄를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김에 그냥 그 다음 질문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답하면 사실은 마음고생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계속 공격을 했고 저 스스로도 제가 그 논의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반대 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을 관철시킨 사람으로서 나의 잘못으로 혹시 이게 재판이 잘못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특히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는 동안
그것이 일종의 각하사유로 몇 분 재판관이 이제 그 의견을 택하고 있다라는 풍문이 돌면서 그때가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하지만 지금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도 내란죄를 제외시키는 판단을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옥 변호사님은 김진아 변호사님이 이렇게 마음고생 하실 때 뭐 하셨습니까? 마음고생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헌법재판을 그중에 이제 탄핵 심판이 가장 두드러진 경우일 텐데 정치적 사법 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이 내란죄 철회 이슈가 불거졌을 때 저희로서는 그걸 좀 실감을 했어요. 이게 그 법정에서의 공방이 차원이 아니고 그냥 저쪽 정치권에서 그걸 전면적으로 문제 삼고 이걸 프레임화해서 사실은 이게 내란죄 철회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프레임을 그냥 반영한 것 같은데 아까 김 변호사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국회에서 의결했던 그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죄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형법적 판단도 구하는 것이냐. 재판부에서는 그 점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했던 게 형법적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굳이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은 저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 부분을 판단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정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뭐 철회한다고 해서 철회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 범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닌데 순전히 그렇게 프레임이었죠. 그런 논란이 불거져서 저희가 그때 이제 기자분들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도 한번 해서 뭐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그 뒤로도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성격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재판을 뭐 격은 유지하되 너무 나이브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또 박수 치실 때가 되죠. 마음의 힘을 달려주시는 손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런 법원이 있습니다. 이제 법 공부하신 분들은 아는 것이 이제 일종의 법의 속담 같은 건데요. 그것이 중대한 법 원칙으로서 이제 실제 재판에서도 적용되고 하는데 너희들은 사실을 말하라. 재판부는 법을 주겠다.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에 관해서 당사자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어떤 법의 위반인지 어떤 법의 적용 대상인지 그것을 재판부가 법관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실을 다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대해 부분에 대해 사실에 관해서는 철회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법 적용 문제 그것은 사실은 재판부가 정하는 문제인데 법 적용 문제에 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재판부는 사실 저희가 철회하건 말건 그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지난번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의 판례이기도 했고 그래서 판례로 보나 법 원칙으로 보나 어떻게 봐도 그것이 그러니까 부적법 사유 될 수 없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프레임 속에서 그런 주장을 해왔고 그것이 이제 사기 탄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저희는 탄핵 이 재판이 끝나고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저쪽에서는 계속 그 내란죄 철회 이 주장을 하면서 계속 사기 탄핵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전원일치 결정이 남으로써 그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원일치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선거가 너무 늦어져서 저희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 대리인단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고 또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장순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2월 25일 날 변론 종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기대로는 빠르면 3월 7일쯤 선고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했는데 그 3월 7일은 아니더라도 14일에는 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과정들은 다 같이 겪으셨을 테니까 저희도 뭐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래 그런 날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온갖 뭐 흉흉한 얘기도 나오고 언론 보도들도 뭐 5대3이니 뭐 데드락이니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뭐 내심 좀 위기감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 뭐 긴급 회의도 한번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결론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너무 걱정들을 하시고 그 처음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성원을 보내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는 이게 뭐 좀 분노로 바뀌는 그런 임계점을 거의 다다른 이런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분위기도 재판소로서도 모를 리가 없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아마 지금 결정문을 보고 하면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8분이 내부에서 논의 과정은 아마 치열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저희 기대보다는 많이 늦춰졌지만 아마 재판부로서는 저 피청구인 쪽에서 뭐 말이 안 되는 여러 궤변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도 결정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일 것은 그 전원일치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심의 시간들을 보내신 게 아닌가. 이 전원일치 결정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뭐 재판관들 왜 성향까지 분석해서 이분은 어떻고 이분은 어떻고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추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런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고 분분해도 되는 이슈가 있어요. 헌법을 해석하는 이 시각에 따라서는 그건 이제 뭐 진보냐 보수냐로 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진보든 보수든 헌법의 틀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국민들한테 이거는 분명히 아니다 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결정문도 명료하지만 쉽게 쓰셨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 쉽게 쓰기가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선회를 합니다. 그 앞에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의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마음이 졸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김진환 변호사님 한번 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대 몇이냐고. 근데 그때 자신은 못하시고 말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화면 선거 난 다음에 자기는 분명히 확신했다. 한순간 흔들림도 없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시던데요. 그때 심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장 선배님은 의심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의심을 많이 했고요. 특히 재판관님들의 조금 전의 말씀과 달라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변론 준비 절차로부터 이제 상대방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한덕수 총리 탄핵 먼저 해라. 그게 일종의 전제 판단이니까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시민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아니, 우리는 먼저 들어온 사건 먼저 재판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더군다나 이건 국가 위기 상황의 재판인데 이게 가장 최우선이지. 당연히 어떻게 다른 들어온 대로 사건 판단을 하느냐는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근데 한 주 한 주 늦춰지면서 한 주씩 이제 한덕수 총리 사건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감사원장 사건 집어넣고, 심지어 나중에는 매달 한 번씩 하는 일반 사건들 선고도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주가 지나가고 하면서 이거는 좀 심한데,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헌법재판소로부터 배신감을 좀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한 주는 좀, 많이 의심을 하면서 이제 보냈었고, 한 번은 이제 어느 헌법 교수님하고 둘이서, 그분도 굉장히 온건한 분인데, 둘이서 같이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만약에 기각이 나오면, 당장 자기부터 헌법 교수님부터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들어놓으셔야 할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해야겠다 같이 그 정도로 이 정도 만약에 기각이나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나부터 헌법재판소 문 닫으라고 요구하고 시위를 해야 되겠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 사건과 정말 헌법의 마지막 경계선을, 어떤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바로 너무나 전형적인 그 마지막 선을 지키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걱정하셨던 것이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용기 있게 판단을 적절한 시기에 해주셨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나중에 재판관님 어느 분 만나면 좀 따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국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원일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고, 몇몇 재판관님들이 그 전원일치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좀 시기를 더 늦추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또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그런 어떤 줄다리기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원일치가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은 저는 그 기다리는 동안엔 6대2, 7대1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일단 인용이면 빨리 내려야지. 지금 국민들 다 숨 넘어간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막 양쪽 그 진영들끼리 폭력 사태도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칼끝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 재판소는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시기에는 정말 전원일치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전원일치가 나오고 나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고 평화로워져서 참 좋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저희가 재판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이게 뭐 말이 시가 될까봐, 혹시나 어른들 말로 부정탈까봐 만일 기각된다면 뭐 이런 걸 입 밖에 못 냈어요.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데, 만일 기각됐다라면 김 변호사는 좀 전에 뭐 재판소 앞에 가서 들어누워 시위를 한다 그랬는데, 그럴 형편이 됐을까요? 그거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님 뭐 하셨을 겁니까? 뭐 글쎄요, 저희 뭐 조금 과장 보태서 얘기로는 그 뭐 비행기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비행기표는 구할 수 있을까? 빨리 망명을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도 농담 삼아 했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혼원했는데 주제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재남 변호사님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오래 계셨고, 이제 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독일과 미국에서 다 이제 유학을 하시면서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신 이제 법학자 분이시고,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두 번 얘기를 나눌 때, 장순옥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파견 가셨을 때, 아, 여기는 공기가 다르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흔들리는 지경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의 그 파면 선고문이 우리에게 많은 힐링을 주긴 했지만, 사실 과제를 좀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다 이제 법률가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제가 좀 있으실 텐데, 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함께 꺼내놓고, 앞으로 이런 과제들을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헌법연구관이셨던 우리 김진남 변호사님께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저는 그 전부터 이제 헌법재판소의 개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판관들의 임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이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도 역시 하나의 권력이니까 그 권력도 역시 제한하거나 적어도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를 하시거나 아예 그것은 이제 개헌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데, 헌법재판소 권력은 그냥 권력이 아니라 다른 권력을 견제하는 굉장히 작은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 혼자 힘으로는, 제가 최종 변론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권력은 사실은 판단하는 권력도 아니고 명령하는 권력도 아니고 질문하는 권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스스로 갖고 있는 힘이 매우 작고 상대방의 승복을 전제로 하는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권력이고요. 하지만 그 작은 권력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인 입법권과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 권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권력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입법권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싶다면 헌법재판소의 권력을 키워야 되고, 또 그 독립성을 더 확장하고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재판관들의 임기를 지금 6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짧다. 독일만 해도 12년이고 아예 미국은 종신으로 이제 보장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오랫동안 재임하는 것이 왜 배가 안 아프겠습니까? 뭐 저 사람 뭔데 한 번 되고 나서 12년 동안 그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특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우리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만약에 이번 사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재판관들께서 일부 재판관들께서 권력의 어떤 은밀한 유혹을 받았거나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건을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재판관이 있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독립성이 침해되는.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12년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자신의 퇴임 이후에는 더 이상 더 멋진 자리에 관한 욕심이 없을, 그만큼의 어떤 임기를 주었을 때는 훨씬 더 독립이 보장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의욕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열정적이고요. 다른 어느 나라 사람보다. 그래서 또한 자리 욕심도 많습니다. 경쟁심도 많고요. 모든 재판관들이 사실은 재판소장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권력,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권력인데, 그 임명 시기가 됐을 때 재판관들은 많이 흔들립니다. 그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판소장의 임기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같이 재판관과 함께 재판소장이 만약에 12년이라고 한다면 다른 재판관들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가 지금 6년보다 훨씬 더 늦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우리가 잠재우는 하나의 방법이 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의 임기를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개헌 논의가 나왔을 때는 꼭 그 헌법재판소를 제대로 살리는 꼭 필요한 장치가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같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문제인데 그 얘기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저희 헌법재판관이 될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돼서 막 12년씩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바인데요. 저는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우리의 그 이성을 신뢰하는 그 전제하에서 사람들의 이성을 신뢰하는 전제하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 연방대법원, 그러니까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초로 어떤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만들었던 성각자들이 왜 방금 하신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쁜 법관 하나 잘못 뽑았다가 종신직으로 있는다고 30년, 40년 나라를 망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거 어떡하지?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 그것으로 그 우려를 극복하는 용기, 이것도 또한 헌법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순옥 변호사님께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으로 봐.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아니야. 네, 저기 동의하지 않는데 정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보다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그 전부터도 신통치는 않았지만 저걸 그냥 저 사람들 소수의 저 사람들한테 맡겨둬도 되나 이런 의구심과 그 불신이 굉장히 깊어지는 걸 저도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뭐라고 변명해 줄 수도 없고 그저 제가 다른 인터뷰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업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갚으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돼서 그런데 또 이걸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 속에서 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그 시스템 안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서 무슨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슨 보는 시각이 또 자체도 이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사법 소수의 엘리트들한테 그렇게 맡겨주는 게 더 정당화되기 어렵다면 다른 방식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 결국은 그 방향은 그 사람들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개헌 얘기가 언제쯤 본격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 국면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헌 국면이 이제 벌어지면 두 분은 또 개헌 특위의 자문위원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가실 겁니까? 두 분 다 마이크를 드실 생각 안 하시죠? 김재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불러주신다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이번 일도 그렇고 사실은 여태까지 공부한 보람이랄까요? 내가 법학을 선택해서 공부한 최고의 보람이 이번 사건을 한 거였다면 개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또 덜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더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고, 그래서 불러주신다면 뭐 이번 수임료도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수임료 없이도 당연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나왔는데 이번에 수임료가 매우 좋겠다. 장수혁 변호사님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수임료가 낮아서? 그 뭐 수임료를 기대하거나 수임료 보고 한 사건은 아닌 것이고, 그 국회도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그 공무원들이나 국가기관에서 책정해주는 수임료라는 건 원래 좀 빤해요. 근데 저희 이제 처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만큼이라도 길어질 줄도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뭐 너무나 명예학관한 사건이니까 빨리 끝나기도 할 것이고 결정도 쉽게 날 것이고,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은 이를 이제 그 약정을 할 때 성공보수 약정이라는 것도 하거든요. 착수금 얼마, 성공보수 약정 이렇게 하는데, 이 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조차도 할 수 없는 성공이 아닌 경우로 생각할 수 없는 뭐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뭐 그 수임료 문제는 그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니까 그 공식적인 수임료 외에 여러 가지 뭐 향응, 식사, 재판날 도시락, 양질의 도시락 이런 걸로 나름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벌써 1시간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힘들진 않으시죠?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김진환 변호사님이 이제 쓰신 책이 원래는 이제 북토크의 주제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을 지을 때만 해도 이런 사태가 이뤄질 줄을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제목이 너무 진지해서 책이 잘 안 나가는 게 아닌가 출판사로서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저 제목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했을 때 저희가 많이 느낀 건, 보통 이제 저 법이 이제 정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처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김진환 변호사님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장순옥 변호사님의 이제 인터뷰나 그다음에 또 판사로 계실 때 이제 내리셨던 이제 판결들을 보면 이 균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법이 이제 균형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권력을 졌을 때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제 도구로서 이제 휘둘러졌던 측면이 너무 큰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좀 오셨는데 이제 법률가로서 이번에 이제 헌법 공부도 다들 열심히 하시고, 이제 저희가 심지어 형사법도 공부하고 날짜로 계산하는 게 맞는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고민도 다 하고 국회법도 공부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좀 우리 시민들하고 좀 함께 했으면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상 질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순호 변호사님 지금 생각 중에 계시고요. 이런 얘기를 그래도 앞에서 여러 번 해보신 저희 김진환 변호사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이번 사건은 어떤 의미로 역사의 기록이 될까요? 제 대답은, 물론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지킨 정말 두고두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였다,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10년 안에 2번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실패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의 대통령 탄핵,
제4의 대통령 탄핵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과제는 일단 우리가 상대방 정치를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쪽에서는 말하자면 이쪽 민주당 뭐 또 다른 진보 쪽 정당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좌파 무슨 그런 어떤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 신뢰하는 것, 나라를 위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신뢰하는 것, 또 이쪽에서도 저쪽을 무슨 친일파로부터 내려온 어떤 수구의 뿌리들, 그래서 정말 상종 못할 어떤 그런 나쁜 사람들, 그런 악으로 보지 않는 관점에서 서로 신뢰하고 관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질문하셨었던 법의 주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되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정치인들이 싸웁니다. 양쪽 어떤 그 주제를 놓고 말하자면 세금을 더 많이 걷자는 쪽과 세금을 덜 걷자는 쪽, 무슨 뭐라 그러죠? 주민들한테 이제 재래시장에서 많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을 많이 풀어주는 것과 뭐 안 주는 것, 뭐 다양한 정치적 논쟁들이 있죠. 그 논쟁에서 우리는 우리 편이 주장하는 건 선이고 상대편이 반대하는 건 악이다. 이 생각을 한풀 접어야 됩니다. 접고 양쪽 다 옳은 점들을 갖고 있어요. 암만 보수당에서 하는 이야기 속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똑같이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정책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를 우리가 잘 비교 판단해서 그 속에서 적절한 어떤 균형점을 우리 스스로 각자,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그 정책을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힘,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어야 될 힘이고 그것이 바로 법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치인들은 우리를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당의 지지자라고 해서 그 정당이 하는 정책을 모두 다 무조건 찬성하고 상대방 무조건 반대할 때 그 정당에서는 우리를 훌륭한 고마운 지지자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 무조건 잘 듣는 그냥 내 말 따라오는 꼭두각시들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형량을 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들이 법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광장에 시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더 직접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왜 어려운 일들을 국민들이 직접 해야 합니까? 정치인들을 우리가 우리의 하인으로 부릴 수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다 안 나서도 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잘 활용해서 그들을 우리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또 모두가 다 어떤 차별받지 않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들이 각자 판단해서 정치인들에게 잘 그 길을 알려주면 그들이 우리들의 하인이 돼서 잘
더 많은 노동을 들이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낼 테니 그런 우리들이 직접 해야지만 민주주의라는 생각보단 우리 각자의 판단을 조금 더 독자적으로 그리고 정치인들의 휘둘리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들, 양쪽의 판단을 함부로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는 그런 판단력들, 이런 것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몇 분은 약간 좀 석연치 않아 하는 표정이 보이셔서 뭘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사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이 착한 천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한계를 보신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착한 사람은 전혀 아니어서 이 다음 이제 뭐 정권은 당연히 바뀔 것이고 다음 정권을 맡게 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자면 뭐 개헌 논의 이런 걸 포함해서 꼭 해야 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일단 그걸 잘 구분하고 이를 악물고 꼭 해야 될 일 하고 이를 더 악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안 하는 거,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조금 제가 권태를 붙이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최고의 순한 분이 이분이거든요. 저보고 순하다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과연 그 논의를, 그런 어떤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결국은 헌법에 대한 충성,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를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부터 그 가치를 찾고, 헌법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자신들의 정치의 가치의 어떤 바운더리, 그 가치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력들끼리 연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국힘당의 사람들이라도 역시 포함시켜야 되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쭉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 순수하고 옳고 정의로운 세력 혼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개혁을 만들어낸 역사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무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폭력이 시작되고 무력이 시작되고 결국 피를 부르게 됩니다. 평화적으로 개혁을 만들어내고 평화적으로 더 많은 주권자들을 포함시킨,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공을 이루었던 역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명예혁명에서부터도 몇백 년, 1688년 명예혁명에서부터도 항상 연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라는 이 가치에, 민주주의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동조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을 우리가 한 바운더리로 놓고, 그 밖의 세력들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극우나 극좌나 이런 어떤 가치 정치를 할 수 없는 어떤 힘겨운 대상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안에 헌법에 대해서 공감하는 세력들이 연대를 해서 배제시켜 버려야죠.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이제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정치적 논의에서 많은 우리가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이 분명히 이것은 헌법적인 원칙인데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국민들의 기본권인데 그것을 어느 쪽에서는 저건 무슨 좌파들의 어떤 뭐 빨갱이들의 주장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 그런 것은 사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주장들이 없는 정치를 우리가 일단은 만들어내기 위해선 많은 정치 세력들이 생각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리고 정치적인 목표들은 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 세력들이 일단은 하나의 연대를 이루어서 그렇지 않은 헌법에 반대하는 헌법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제외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정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동안 이제 힘들게 살았나 봅니다. 이런 좋은 얘기가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저기서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성에 안 차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현장에 오시면서도, 나 한번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 다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이크를 이제 현장으로 넘길 텐데요. 혹시, 나 질문할 거 있다, 이러신 분 먼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진행하시는 분들은 진행위원들 오셔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꽤 많으시네요. 네, 다시 손을 내리시고요. 네, 순발력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네, 나 꼭 이 질문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손, 네. 제가 볼 때는 저쪽에 여기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 네네.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란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뵌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 드릴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매우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이기도 한데, 일단 저는 헌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뜻밖에도 좀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햇병아리 수준입니다만, 질문을 드리기도 했으니 여기서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극우건, 극자건, 보통 이번 내란 사태에서 극우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심판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언론도 여기에 저는 주요 동조자 수준의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는 분명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의 연대를 이끌어내어서 합리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랍시고 내란, 마치 탄핵 반대라는 말로 내란 동조범들을 포장해줘서 그 언론이 여전히 30% 육박하는 이 나라에서 그들을 배제하고 우리의 합리적인 논의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언론이 제 역할을 해서 이건 아니고 이건 맞습니다. 최소한 이 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현실에서 바로 그 언론에 대한 어떠한 변화 혹은 개혁이 필요하진 않을 것인가. 헌법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독일에서조차도 카탈리나 부르면 잃어버린 명예 같은 그런 속에서 그 폐단이 대단히 심각한데 거기서는 사생활의 침해 문제였으면 여기는 우리나라 국가가 망하는 문제에서까지도 언론이 지금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개혁 방안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독일 얘기가 나온 거 보니 김진환 변호사님부터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 주제인데요. 이번 사태 속에서도 이제 힘들었던 것이 언론이 이제 일종의 양쪽 논의를 공평하게 실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저쪽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전혀 헌법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를 더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도 그것이 크게 보도가 되고 오히려 또 언론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끔 깜짝 놀랐었던 것이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이제 변론 나와서 이렇게
기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옳은 이야기를 하는 쪽인데 기자들은 저쪽에 한 5배가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선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은 신문을 파는데 방송을 파는데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이런 소리도 했다, 저런 소리도 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얘기는 되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 뭐 너무 순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언론의 어떤 그 내란에 동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저쪽의 권력에 영합한다든지 이런 속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언론이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가는 그러한 또 다른 상업적인 속성에 의해서도 우리는 또 위협받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은 없는 거죠.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정치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는 국민들이 좋은 생각을 좋은 판단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가 나빠지고 어떤 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언론을 바라보고 있다면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한데 언론은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그 마음대로 자신들이 요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멋대로 씁니다. 이번에도 가령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비상계엄 이게 말이 되느냐는 논조였어요. 정말 똑같이 다른 신문과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의 어떤 그 구독률 이런 것들이 이제 급작스럽게 독자로부터 이제 그 외면받고 구독률이 떨어지고 하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180도 바꿔서 오히려 탄핵 반대 입장에 서서 매우 기이한 논리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독자들한테 설득하는 그런 언론 태도를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만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많이 자각하는 수밖에 그리고 더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그들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런 어떤 경고를 보낼 때 언론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폐쇄시키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서서히 우리들의 힘으로 그들을 바꿔내는 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그 길밖에 없는 것이니 결국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세덕 변호사님께서 온몸으로 긍정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혹시 정세덕 변호사님께서 아니요, 저는 원래 오늘 이 자리에 거의 방청객 한 사람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앉히시더니 거의 발언 시간까지 정하시려고 지금 사회자님께서 너무 의욕을 보이셔서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균형을 위해서 이쪽에서 질문 한번 받았으니까 이쪽에서 눈치가 엄청 빠르신데 고 연두사복 입으신 여자분은 그 다음에 드리고 요 앞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네, 그분부터 질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이세연입니다. 오늘 김진환 변호사님 패친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있는데 어쨌든 그 헌법재판 그 변론에 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개헌 관련해서 김진환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그 임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미국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연방 대법관들이 종신 임기가 또 편향성이라든가 당파성 때문에 문제가 돼서
거꾸로 뭔가 제한을 두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제가 이 기간 동안 그 정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하는데 오히려 대법원장은 그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하다 보니까 대표성이 6대 3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 교수님 의견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요거는 좀 변호사님들께 질문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그 변론을 재판을 내내 지켜보면서 들었던 의문이 법 종사자들이 오히려 그 법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것과 또 온 국민에게 다 중계가 되고 있음에도 방금 한 말도 저렇게 거짓말, 뻔뻔하게 거짓으로 일관하는 그런 태도들이 도대체 그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더군다나 그 기득권 엘리트층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이 사회가 과연 괜찮은 것인지 저는 사실 그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앞에 질문은 김진환 변호사님 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질문은 우리 장순호 변호사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뒤에 질문부터. 네. 뒤에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도 안 들고 계신 겁니다. 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럼 앞에 질문부터.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그 미국 연방대법원 종신제 그 부분은 오늘날의 시대에는 조금 그 무리가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용기 있는 제도였고 몇백 년 동안 잘 작동했고 물론 연방대법원도 국민들을 굉장히 실망시켰던 그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위기들을 극복을 해왔고 지금 어쩌면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은 또다시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임명해놓은 종전 임기 동안 임명해놓은 대법관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미국의 헌법으로서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어 왔었던 여성들의 그 낙태의 자유 문제를 어느 한순간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것은 법에 대한 신뢰, 어떤 기본권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깨버린 그런 사례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적게 만드는 그런 사건으로서 위기는 지금도 위기 상황이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갖고 있는 어떤 자정력으로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믿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 임기를 늘린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 그들이 정의롭고 독립적인 그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재판관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들에게 가능성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신직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이 임기를 가령 12년 정도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헌법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그것은 종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가장 특이한 임명 방법으로서 사실은 대법원에게 또는 사법부에게 3인의 임명권을 준다면 그것은 좀 말이 됩니다. 근데 대법원장 개인에게 3인의 지명권을 준다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 보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서 지명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로 봐서도 좋은 제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대법원에게 3인을 주는 것은 의미는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이 더 많은 국회에게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지금 재판관 지명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생각하고요. 말하자면 뭐 민주당 한 사람, 그 사람에 관해선 국힘 아무 말도 하지 마. 또 국힘목 한 사람, 이거는 우리 거니까 너희들 터치하지 마. 이런 식의 나눠 먹기식 지명은 잘못된 지명이라 생각하고, 양쪽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사람으로 지명하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분의 2의 그 의원들이 찬성을 할 때 지명하는, 그러니까 양쪽 세력이 각각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는 것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당에 있을 땐 제3당에게도 이제 부여하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세력들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죠. 질문할 권한도 주고, 그래서 3분의 2라는 어떤 다수결보다 훨씬 더 가중된 어떤 다수결 제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저도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제도가 가장 좋다 이렇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의 제도는 여러 면에서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질문이 요체가 말하자면 이 법기술자들을 어찌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뭐 이런 거죠. 그게 좀 이제 그게 뭐 현실이 맞는 얘기기도 하고 좀 자학적인 얘기기도 한 것 같은데, 직업으로서의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결론을 어느 쪽으로든 그 근거를 찾아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뭐 좀 더 악의적으로 얘기하자면 판단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릇된 결론으로 유도하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나쁘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뭐 현실인 그렇기도 하고요. 이번 그 탄핵 결정문은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다들 보셨을 텐데, 그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이게 안으로서의 초안은 기각안도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그 기각안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 대리인단도 그런 얘기를 뭐 몇 차례 했었는데, 저희로서는 이게 연구관들이 가능한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걸 만들어야 돼. 또 현실적인 상황은 그러니까 연구관들도 참 극한 직업 일종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받기는 하죠.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내란 이후에 지금 그 권한대행이 아주 본인은 해야 될 건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하면서 그걸 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강변을 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분 뭐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그 보좌진이나 참모들 사이에도 분명히 법조인들이 있을 겁니다. 법률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낼 것이고,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아까 여론 지형 얘기하고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 게, 이 법조인들의 양성 시스템, 거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고, 이게 교육 문제에서부터 뭐 사회 구조 문제까지 뭐 다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게 참 제가 이래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뭐 딱 하나 집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이른바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무슨 주도권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진작에 이제 그런 시대는 간 것 같고, 오히려
유튜브로 대표되는 그런 새로운 미디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그 한쪽 정보만 받아들이는 그런 이 정보 유통 구조가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기술 발전하면서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걱정일 텐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이 탄핵 결정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면서 이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이 갈등이 거의 밀란 수준으로 폭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정작 결정 나오고 뭐 그런 모습 걱정했던 부분에 비해서는 훨씬 평온했죠. 저는 그래도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다수 시민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건 있을 것이고, 그 가치가 끌고 가는 힘, 이게 아까 뭐 연대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힘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번에 보여주셨듯이 그런 힘을 보여주시면 그 걱정하는 그런 것들은 의외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주 뭐랄까요, 이게 뭐 먼지 사라지듯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기대도 해봅니다. 이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분하고 정말 딱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예, 소리를 내신 예, 민주주의는 말을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말로서 얘기하신 또 옆에 애기도 데리고 오셨는데, 그러면 이분 하시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저기 뒤에 계신 분까지 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레거시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는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인데요. 저희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할 수 있는 아이템과 하지 못하는 방송이 나눠지면서 저희도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 갈등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방송을 했던 적이 있고, 다큐멘터리 3일 동화마을 가셨을 때 했던 사람이 저고요. 그 다음에 그 부엉이바위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걸 가지고 11년 이후에 제가 또 방송을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여기 와 있으니까 이런 정권이 되면 제가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두 분께 드리고 싶었던 건, 그리고 아까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두 분 변호사님 뵀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정말 배꼽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순간 제가 사생팬이 될 것 같아서 참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살다가 내가 이제는 변호사도 덕질까지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말씀드린 대로 그 깨어있는 힘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도 왔고요. 그리고 4월 1일 날도 그 헌재 공문서를 제가 페북에서 이렇게 보면서 살다가 이제는 내가 헌재 공문서까지 보고 내가 거기 좋아요를 누르는구나, 이런 시대를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두 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건, 우선 굉장히 그쪽에서 그런 정말 극한 직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헛소리 개소리를 해내는데 거기서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는 말씀을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장수욱 변호사님께서 그때 마지막 변론에서 이 오염된 언어에 다시 이거를 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자유, 진리, 통일 이런 말들이 다 저들의 언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가치가 없어졌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정말 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이제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안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었는데,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 최광욱 전 의원께서 맨날 나오셔서 그러잖아요. 서울대 법대 내란과 다 묻어버리고.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본인도 서울법대 나오셨는데 저 말씀이 정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러면 아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세상은 너무 많은 복잡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책을 보고 했는데 다른 결론을 내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도 법을 공부하지 않은 시민들도 알 수 있는 상식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가 그런 기술을 당연히 누구나 다 어떤 직업군이 되면 스킬을 배우잖아요.
하지만 그게 선을 넘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그것도 자기들끼리 하는 밀실이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거는 무슨 정치의 문제나 그 돈의 문제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법고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자기 공부에 대한 배신 아닌가?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것에 대한 저런 배신을 하는 말들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노를 하다가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자, 제가 궁금한 건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거 제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가지고 두 분은 어떻게 그런 데서 본인들의 그 배움의 길과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변호사 수익률도 굉장히 낮고 물론 이제 기록으로 낮겠지만 이런 것들을 할 때 내 가치관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의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다 아는 분들이고 장순욱 변호사는 다 서울법대에서 선배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해오실 때 어려우신 건 없으신지 정말 덕성 유지법. 네. 그렇게 한 줄로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아까 염두에 두고 앞에 그걸 말씀드렸던 건 아닌데 초반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좋은 사람 될 노력은 안 하는 대신에 좋은 사람 알아보는 눈은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좋은 사람 옆에 있다 보니 같이 유유상종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 재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상대방 뭐 그런 좀 무리한 변론에 대해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저희를 응원해 주는 시민들 힘이죠. 그 뭐 백으로 치면 그런 만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정말 많이 힘이 됐죠. 예, 저도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은 이제 사법 엘리트들의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오만함, 자신들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은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내 동료들의 판단은 항상 옳다라는 식의 어떤 그 동료의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커다란 사실은 그들이 해온 좋은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대에는 사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좋은 역할이라 할 수 없고, 사실 사회가 변화하는데 그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 이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문제인데,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 법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야 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사법부는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법은 민법입니다. 그래서 그 민법 속에서 어떻게 더 정교한 재산권 분쟁을 더 거기서 형평에 맞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가장 최고의 그 엘리트 법조인이 자랑하는 어떤 그 덕성이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는 수많은 재판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현실에 도저히 맞지 않는 판단이라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판례는 우리 엘리트 선배들이 해온 판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을 것이고, 이 사례도 당연히 그에 적합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 헌법적인, 일단 헌법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법관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법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중요한 결함이 헌법에 대한
인식 부재고 그래서 헌법으로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 모든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중요한 판례들을 헌법재판소가 잘 선별해서 한 번씩 그것이 옳지 않다, 더 이상 국민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다라는 판단을 한번 내릴 때마다 법원은 한 걸음씩 헌법적으로 다가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법원을 사법부 전체를 헌법적으로 약간씩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 만들자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사법부가 헌법을 제대로 판단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헌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가치 어떤 주제가 헌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권력, 어느 정치 세력이 이기는가 지는가의 문제가 더 큰 중심의 어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헌법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가치에 대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국민들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만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의 중심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법부가 헌법에 대해서 더욱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 사회도 헌법의 중심을 찾을 수 있고 그렇다면 정치적 논의도 헌법을 테두리로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법원의 재판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 이렇게 딱 장벽이 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허물어서 헌법재판소가 아주 중대한 헌법 침해인 판례들에 대해서 건드릴 수 있도록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논의의 중심에 헌법이 자리할 수 있을 것이고 사법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결함도 상당 부분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질문 주셨던 분들 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나 더 붙이자면 이번 재판에서 상대방 대리인들이 보여주신 태도는 아주 특이했죠. 거의 뭐 그로테스크 뭐 변태적 이런 얘기 생각날 정도로. 근데 이 재판이 통상의 재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점은 그 대리인들이 일반 보통의 재판은 판단자인 이 판사를 상대로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죠.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판의 결론에 대해서도 변론을 통해서 이 결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결론을 얻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을 것 같고 그 법정에서 하는 변론은 이게 전 국민한테 보여지니까 아마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재판의 결론은 또 다른 루트로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나 그런 계획을 하고 변론에 임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게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네, 그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다 이제 견디신 두 분께 이제 박수를 드립니다. 김진환 변호사님께서 이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얘기는 이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셨었는데 이 책을 처음 냈을 때는 독자분들이 이 얘기가 뭐가 중요한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시다가 윤석열을 겪고 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 느끼고 있는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과문하지만 옆에서 들은 바 저희는 이제 87년도에 도입을 하려다가 경론을 통해서 결국은 도입이 못 돼서 좌절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두 분이 개헌 특위의 자문위원으로 가셔서 그거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이제 법을 만드신 또 국회의원분이 계셔서 네 지금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와 계신데요.
제가 친절히 사심으로 네, 소개를 드렸는데, 네, 저희가 헌법의 정신들을 챙겨가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법조인들이 훨씬 더 많은 국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국회에서 이런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정당이 제일 여당이라는 것이 참 상당한데요. 네,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치 얘기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돼서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분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 애기도 집에 가야 되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저희 사전에 사인회 하나요? 사진 찍을 수 있나요? 이런 요청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끝나면 저 밖에서 사인회도 하고 이제 사진 촬영도 할 텐데요. 좀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요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이 자리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어린 애를 키우는 그냥 가정주부로서 그날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애를 유치원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애를 키우는 주부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교육에 있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왜냐면 아까 인하대학교 그 학생들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다른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학생들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의 여러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그 경험치가 모여져서 또 다른 거를 만들어내고 개혁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그 엘리트들을 보면은 법조계 엘리트도 그렇고 고위 공직자들도 그렇고 여러 분야 민낯을 우리가 이번에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공부 잘해서 그냥 경쟁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공정이라는 큰 포장지에 쌓여서 그 자리에 승승장구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경험을 했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만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독일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독일은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나서 대학교로 바로 진학한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에 진출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요. 저도 외국에 나가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도 독일 사람도 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경험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나서서 변론도 해주고요. 유일하게 나서는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의 힘은 뭘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교육에서 그 사람들의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계속 위에 층 이야기만 했는데 저는 좀 뿌리를 하고 내려가서 뿌리를 보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요번에 만약 개혁을 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교육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7살 고시도 있는 거 보고 지금 우리 딸이 6살인데 지금부터 너무 과외를 많이 시키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진짜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아까 뭐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면 일단은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말씀이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뭘 근원에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시는지 사실 이제 이 두 분께도 전달이 됐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좀 다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혁 관련 질문 하나 전하겠습니다.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개헌 관련 사법개혁. 어떻게 답을 받을까요? 질문을 받을까요? 네, 그럼 짧게 한다는 조건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사법개혁 공부하는데요. 진짜 대한민국이 아시아권에서 유일한 배신죄 도입되는 나라로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개헌한다면 배신죄 도입을 헌법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노력은 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각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국 수석이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개헌 자문위원 안 할 거라서. 먼저 교육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너무 공감하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독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두 가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네요. 하나는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 직장 생활을 하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독일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출신 대학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이 일하면서 배운 것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은 능력이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어떤 학벌이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교육이 살인적인 경쟁 이런 것으로 인성마저 파괴되는 그러한 제도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의대 입시인데요. 그것도 독일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 거기도 역시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을 받은 학생들이 주로 입학이 가능하고요. 다른 전공은 사실은 자유정원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다 일단 받고 학년이 넘어갈수록 이제 탈락자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의대만큼은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 채워지는 학생들은 주로 최고 성적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전교 1등 학생들이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그 성적만으로 뽑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너무나도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성적이 조금 낮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희망과 기회를 다 박탈하는 것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다려라. 다른 직장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마다 점수를 올려줍니다. 한 해 한 해 올려줘서 약 5년에서 6년 기다리면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응급 자동차 거기서 이제 보조원이나 운전기사를 하는 등의 이런 일을 한 사람에게는 또 추가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했었다는 거죠. 간호사 마찬가지고 치과 의사, 치과대학 공부를 한 사람, 생물학과를 공부를 한 사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가점 요소로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 30% 이상의 정원들을 그런 사람들로 채워서 같이 의대 교육을 시키고 물론 의대 교육 중에 이제 탈락자는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제도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독일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의대가 있고 종합병원이 있어서 거기 식당에 일부러 가서 거기서 하얀 가운 입고 식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가 모자른 독일어로 질문을 계속 하고 다녔어요. 당신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들끼리 배울 때 쟤는 기다려서 온 애야. 좀 모자란 애지. 뭐 이런 식으로 차별하느냐? 아니면 의사가 됐을 때 차별하느냐? 또는 환자들이 그런 의사 혹시 기피하고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들의 대답은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공부만 잘한 사람과는 달리 공부에 어떤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탈락자는 있지만 더 많지만 그 과정을 모두 뚫고 나온 사람들은 똑같은 의사고 오히려 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기 때문에 환자들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마음이고
더 좋은 어떤 공화국을 만들어내는 마음들인데 아까 방송 말씀하셨는데 정권마다 어떤 주제를 다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방송 독립의 현실 이런 것들 사실 방송제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헌법을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그런 자유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더 깨어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정치가 올바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언론도 바로 갈 수 있고 이런 교육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관심을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시간보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교육제도가 만들어지는가에 관심을 갖는 시간이 훨씬 많아져 우리가 더 좋은 공화국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걸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 우리 자식들의 삶의 질, 그들이 겪는 고통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좋은 말씀이고 저도 항상 고민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법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너무 건강하고 좋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심 제도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가 이제 책에도 썼고 또 그것도 사법을 우리가 조금 더 민주화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 거기 가서 어떤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느 날 배심원으로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 통지가 오는 것이 일생에 한 번 공동체를 위해서 사법 판단에 뛰어드는 기회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시민들은 충분히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만큼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영특하고 정열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민들이 물론 절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의 도움을 받지만 하지만 당신들이 내리는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 판사가 절대 교정할 수 없다. 그러니 똑바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만 있다면 판사가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심 제도는 저는 꼭 필요한 제도다. 헌법 개정에서 예. 이렇게 열띤 토론회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분께서 뒤에 가시면 가실수록 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이제 더 커질 것 같은데 예,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쉬움을 또 저희가 돌아가서 또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출판사 대표로서 꼭 대표님 대표님이랄까 우리 변호사님 책을 통해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오늘의 토론의 내용들을 오래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토크쇼는 마쳐도 될까요? 네. 2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변호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